조직 변화가 어떤 단계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약간 환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설문지 안에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조직 내에서 변화를 시도해 본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까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이 네.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화와 토론이라는 답을 저희 조직 안에선 갖고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거 당연히 정답이고요. 그 조직 변화가 어떤 단계와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약간 환상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직 변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을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실제로 조직 변화는 굉장히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요인이어서 지금처럼 대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심리적인 마음을 읽어내는 일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변화의 목표와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이걸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화의 과정일 수 있는데 이 대화의 과정에서도 제일 핵심은 그 변화 추진자가 아까 진정성 조금 언급하셨는데 변화 추진자가 이 변화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의 순수성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자신이 해왔던 잘못 또는 뭔가 뭐 위선, 거짓 이런 게 있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일을 시작해야만 구성원의 몰입이 시작된다는 거죠. 네.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양치기 소년이 2번 거짓말을 하잖아요. 네. 세 번째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도움을 구하죠.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우리가 한번 그 세 번째 상황에 처한 양치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진심을 그 마을 사람들에게 전할 방법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세 번째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진심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2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진실이라고 말해도 누군가가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죠. 그나마 저는 양치기 소년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내가 2번이나 거짓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과정들이 변화 추진자에게 먼저 있어야 사람들이 공감을 시작한다는 거죠. 공감을 시작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아까처럼 이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변화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어내는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변화의 플랜을 세워서 다음 스텝은 이거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지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역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핵심은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소소한 염려, 걱정, 두려움을 충분히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나마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죠. 저는 사실 거기까지만 일어나도 이미 변화는 구성원에게 주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변화 과정이 이 앞에 부분을 생략한 채 아주 드라이하게 이성적으로 변화의 플랜을 세우는 거죠. 언제까지 뭘 해보기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숨겨져 있는 정서적 심리적 요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발목을 붙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 뭐 변화 관리라는 건 쉽게 성공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리더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변화를 시작하는 일이 첫 번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변화의 추진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변화의 추진자가 리더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해주신 우리 질문을 답해 주셨던 분들도 이 설문에 응답해 주셨던 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실무자분께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이 의지가 없는 리더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떤 누군가 리더가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누군가를 짚어서 그 사람을 약간 공격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는 좀 방어적으로 나올 수도 있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투명한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데 자기 노출을
하셔야죠, 대표님. 뭐 내지는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나요? 그런 것조차도. 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은 그 리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 리더십 연구자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조직의 많은 문제의 원인과 음. 결과를 리더에게 흔히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네네. 리더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저 리더가 어떻게 하면 조직이 달라질 거야. 저 리더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얻은 거야. 이렇게 쉽게 단순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제 구성원들도 혹시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근데 진짜 이 조직 변화의 장애가 저 리더에게 있다. 자, 만약 이렇게 된다면 네.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구성원은 굉장한 고난과 시련 상황에 처한 거라고 생각해요. 만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작은 힘이 큰 힘을 변화시킨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난관에 처한 겁니다. 자, 난관에 처했다면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첫 번째는 아까처럼 정말 입 바른 소리를 해가면서 그 리더와 한판 전쟁을 벌일 것이냐 네.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내가 충분히 그걸 감당해낼 수 있고 그럴 자신감 있고 그런 논리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 그럼 싸워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오히려 튕겨나갈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내 편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순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굳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던 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은 이거니까 난 이것만 할래 하면서 순응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체념하는 거죠.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뭐 별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다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답은 너무 쉬운 답인. 이게 만약에 답이 아니라면 이제 정답은 무엇일까를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전 단순하게 생각하면 몇 가지 대안이 있지만 실제 이 문제를 풀려면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를 가진 사람이 결국 이 문제를 돌파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제 경험이나 뭐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윗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면 아래 구성원들이 일단 갖고 있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와 증거가 많아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충분한 데이터와 증거를 모아야 되고 적어도 그 논리적으로 리더와 이야기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증거를 충분히 모아야 되죠. 만약 내가 주관적인 편견을 가졌다면 설득하기 어려울 거고요.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다면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리더에게도 공감시킬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체념하거나 순응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지 않은 일이고 조직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불행한 일이라면 당연히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의사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격한 방식이 아니고 얼마든지 온순하지만 그 상대의 가슴 속에 말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또 고민이 필요하죠. 타이밍도 찾아야 되고 자기 표현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의사 표현조차도 어렵다면 구성원이 먼저 자기가 울타리를 하나 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조직 변화를 위한 작은 실험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지원을 얻을 수도 없고 리더가 반대하고 있다면 그 사람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작은 성공 체험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 체험을 얻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해냈네? 리더가 보기에도 혼자 뭘 하더니 해냈네?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성공 경험이 누적되면 내가 일종의 벤치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따라하거나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연대가 생겨나죠. 사회적 연대가 생겨나죠. 이미 연대가 생겼다는 건 뭐 리더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얻은 거잖아요. 운이 좋다면 이 과정이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다면 굉장히 긴 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우리 조직의 변화를 위한 정말 정당한 신념, 뭐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근데 또 그런 신념이 없다면 쉬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투덜대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윗분들이 조직 변화의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그분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거랑 그
하나 또 있는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조직 변화를 시도했을 때 지치지 않고 조직 문화와 조직 비전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면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다 그 동기부여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 동기부여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넘어가 보자면은 이거는 꼭 단순히 조직 문화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팬데믹이고 코로나19로 활동이 되게 위축되어 가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영리 영역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줄어든 이 활동 에너지 때문에 조직은 좀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구성원들의 의지를 되살릴 수 있으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그런 불안감을 좀 낮출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굉장히 정서적 동물이거든요. 생각보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서적으로 반응하는데 위기가 생기면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키워야 자기를 보호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라는 건 사실은 진화의 과정 안에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불안감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걸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자기를 위축시켜서 사실은 방어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 행위가 지속되면 사람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행동을 하니까 이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불안감이 높았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거나 권위자의 의견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안에서 보면 권위자는 결국 리더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리더가 이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리더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리더의 말과 반응을 카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리더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상황이 우리 큰 위기가 닥쳤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불안감을 드러내면 더욱더 증폭되죠. 예. 특히 부정적 정서는 더욱 증폭됩니다. 긍정적 감정은 잘 증폭이 안 되더라도 실제 뭐 개코 원숭이 있잖아요. 개코 원숭이를 관찰해 보면 개코 원숭이가 30초 간격으로 우두머리를 계속 쳐다본대요. 그래야 자기 생존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식을 제때 먹을지 아니면 공격은 당하지 않을지 이런 걸 염려하면서. 근데 인간도 유인원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리더의 행동을 굉장히 주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가 조금 더 자각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서가 우리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긍정적 정서를 주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낙관을 얘기하는 것도 저는 사실은 속임수니까 올바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우리 조직에 가져올 잠재적인 위협,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객관적으로 말해주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시작한다면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현실 직시, 그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정보, 그리고 동시에 희망적인 정보를 다 공존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비관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낙관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현실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들여다볼 힘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리더 위치에 처하면 리더도 답을 모르는 상황이 많거든요. 지금 같은 상황은 누구도 답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리더 입장에서는 좀 침착하게 우리 조직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나눠보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행위를 일단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행위가 우리 조직의 미션에 잘 부합하는 거라면 비록 작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하는 과정이 불안감을 몰아낼 수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불안감이 더 크고요, 무력감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아서 그것을 실제로 해나가면서 거기서 뭔가 성장의 체험을 나누고 또 토론하고 또 다음 행동을 찾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조금 역량이 축적되면 위험을 다루고 위기를 다루는 방식들도 좀 더 자신감이 생겨날 수 있겠죠. 네. 저희 조직 안에서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은 이런데 네, 쉽진 고민이 않죠? 네, 조금 들기는 하네요. 같이 해야 되겠죠. 혼자 하기보다는. 네, 네. 그 아까 전에 선생님 강의 중에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직의 미션이나 아니면 컨텍스트 같은 것들이 의사소통을 토의하고 네.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성원들 안에 내재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의사소통이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저희도 이제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조직임에도 네. 안 되는 경우가 그럼요. 왕왕 끝도 없는 있거든요. 관계죠. 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할 때 여기는 이런 걸 지향하시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이 수평적 조직 문화를 지향할 때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리더는 리더 역할을 잘 가져가고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존중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되게 많은 광범위한 이야기인데 이 수평적 조직 문화에서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은 뭐가 중요한지 조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수평적 조직 문화 음. 이 말 자체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구호로만 수평적 조직 문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네. 진짜 수평적 조직 문화가 정당하다면 우리 조직 안에 진짜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서열, 랭크라고 하죠. 이 서열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서열이 아니라 롤, 역할이 이제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 조직 문화가 됐다는 건 그 롤 수행자, 역할 수행자에게 권한이 있다는 거죠. 서열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당 부분의 의사결정은 역할 수행자에게 주어져야 하고요. 그 역할 수행자가 책임감 있게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되죠. 처음에 이제 여러 불안 요인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한도 충분히 못 주게 되긴 하는데 사실은 그런 체험을 계속해야만 어느 순간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역할 수행자가 되면 서열이 사라지고 역할 수행자가 되면 누가 의사결정에 보다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가는 아까처럼 약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 다 수평 조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권위를 갖는 사람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서열이 사라지면 하나는 그 과제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과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의사결정권의 권한을 행사해야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워야 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 결정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서열이 사라지면 권한을 갖는 사람은 그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보여주었던 좋은 품성이에요. 아까 얘기한 진정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좋은 태도와 품성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함께 하려고 하고 동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평적 조직이 되었다면 오히려 그 서열로부터 좀 벗어나서 자기의 롤에 집중해보고 그 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품성을 잘 개발하는 일들이 앞으로 조직 문화 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 롤 중에 조금 더 조직 내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리더라고 역할을 주었을 테니까 이제 그건 좀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걸 리더가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건 구성원이 결정해야 되는가, 어떤 건 전체가 합의를 내어서 결정해야 되는가. 조직 안에 의사결정의 규범, 의사결정의 어떤 룰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갈등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수평적 조직을 지향하고 내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봤다라는 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소통하되 네. 결정은 위에서 잘 내려주면 그걸 잘 따라가고 싶다라는 네 세대 그 아래 세대들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좀 생각해 볼 지점이에요. 네. 왜 생각해 볼 지점이냐면 저는 이제 일반 기업 안에서 임원 정도 되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임원도 결정을 못 내리고요. 물어봐요 또 사장님한테 또 물어봐요. 그런 임원도 엄청 많아요. 지금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굉장히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사결정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죠. 의존한다는 건 미숙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을 개인에게 주지 않으면 구성원은 계속 의존적이 돼요. 그러다 보면 미숙한 구성원이 계속 많아지죠. 주체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조금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실패를 예상하더라도 본인이 결정을 내려보고 거기서 좀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좀 성숙도를 키우지 않으면 조직이 계속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조직이 되죠. 의존하는 조직은 지금과 같은 변화 환경 안에서는 한 사람을 믿고 따르는 조직이니까 굉장히 경직되기 쉽고 변화에 둔감해질 가능성이 크죠. 모두가 창의적인 결정을 내려야 유연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1차 있긴 하지만 좀 미숙한 사람은 가이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해가는 정도에 따라서 과감하게 결정권을 줘서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네. 비영리 영역은 네. 방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개인의 역량에 되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단체가 작고 그러다 보니 개인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권한과 책임을 나눠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단순히 소통만 수직적으로 하고 실제로 권한과 책임이 우리 실무자들한테 오지 않는 게 비영리 영역에서는 특히나 좀 한계가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약간의 그 시간을 함께 견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권한을 위양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나눠주고 아직까지는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게 있고 리더 역량에 의존하는 게 있다면 그건 뭐 지금 리더가 하더라도 큰 그림은 계속 권한을 위양해서 함께 성숙한 조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겠죠. 네.